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 스마트워터 그리드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우리 한강하구 포럼 제5 포럼이 지금 시작되겠습니다. 주제는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첫 번째 포럼에서 우리가 실태와 발전 방향, 두 번째가 워터프론트 생태 벨트, 세 번째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네 번째가 거버넌스였는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저는 자장을 맡은 KICT의 이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지금 곧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인천 한강하구 포럼의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인천 한강하구 포럼 채널이 있고요. 거기에서 라이브로 지금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는 주제 발제가 5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미래,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미래. 대표님, 예, 나오시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준비해 주세요. 시간. 괜찮아요. 제가 소개해. 두 번째는 한강하구 환경과 문화 보존을 위한 김포시의 역할,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건희 사무국장님 지고 가 계시죠? 그래서 해주실 거고, 세 번째가 아직 안 오셨는데요. 한강하구 사람들의 삶, 인천일보의 박창환 국장님. 제4주제는 한강하구 역사 문화 2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장님. 제5주제는 특경지대 지역 개념의 다양성에 따른 활용 방안 연구원의 그 남성규 연구위원께서 먼저 준비를 네네. 예. 제1주제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미래라는 주제로 한강하구 평화센터의 박흥렬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강하구 평화센터의 박흥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강하구의 성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강하구는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만나는 3강이 만나는 지역이죠. 그리고 한강하구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은 북쪽으로는 개풍, 대천, 연안, 그리고 개성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남쪽으로는 강화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로는 약 남한이 200만 명 정도 되고요. 북한이 약 6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전까지는 한반도에서 가장 북적이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강하구 주변은 그야말로 무인지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강하구는 수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다른 여러 세션에서 이렇게 한강하구의 어떤 생태적 자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강하구는 한반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뱃길입니다. 주로 그 서해안을 통해서 서울과 개성 수도권으로 접어드는 주요 교통 운수로였었고요. 그다음에 한강하구를 교통수단으로 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오가는 그리고 일상생활들을 갖다 영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루와 포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부분들이고요. 작년에 인천문화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와 연결되어지는 기선이라든지 연락선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졌던 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하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역사적 사건들이라든지 이렇게 상황들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 이어지는 어떤 해양 교통의 결절점이고, 그 다음에 그 한반도
접어들기 위한 그 길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경랑들에 이렇게 휩싸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를 장악하는 자들은 항상 한강하구를 장악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하구 유역은 현재 분단의 상처가 가장 깊이 패여 있는 곳입니다. 이 한강하구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강화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북한군의 육사단 14연대가 서울로 진격하는 진격로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강화라든지 김포에서 좌우서 이렇게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희생이 유독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강하구 유역에도 이렇게 그 DMZ와 마찬가지로 철조망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철조망은 비무장지대 DMZ 구간에서는 1967년부터 설치를 시작을 했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김포와 강화가 포함되어진 한강하구 유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이 존재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의 민통선을, 민간인 통제선을, 민간인 통제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사시설보호법에는 한강하구 부분에는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관행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정전협정 2조 13항에 보게 되면 그 정전협정을 맺은 지 90일 이내에 모든 철조망을 비롯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은 철거할 것을 정전협정상에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조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치라든지 검문소라든지 이런 군사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구 유역에 특히 강화나 교동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들이 대거 증가했고, 그런 그 실향민 정서들이 지금 교동과 강화의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구에는 그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한강하구에는 그 유달리 그 문화와 사상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와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민속 전통 문화들이 이렇게 발달을 했고요. 또 하나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상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전례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한강하구 유역을 통해서 강화에서 그다음에 황해도에서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다 이렇게 그 종교의 출발, 근대 종교, 서양 종교와의 출발에 있어서 이렇게 한강하구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좀 이렇게 언급해야 될 부분들은 강화학파입니다. 주자성리학에 대해서 그 주자성리학이 갖는 어떤 허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학문이 양명학인데요. 실심실학을 강조하는 양명학입니다. 이 그 실심실학의 학문이 바로 조선양명학이고, 조선양명학이 시작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어진 지역이 바로 강화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강화학파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이후 보게 되면 그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나서서 싸웠던 사람들의 어떤 개신여학자들의 그 사상적 배경들이 바로 이 강화학파라고 총칭되어지는 양명학적 사고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한강하구 유역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지만 한강하구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1조 왕에는 쌍방울 육지로부터 100m 이내에 민간 선박이 다닐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이 부분에 대한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올 4월 달에 제가 국방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도 국방부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작전성 검토는 그 합참과 국방부가 합참이 하고 우리나라 그 군대에서 군인들이 하고 통과 여부는 유엔사가 결정한다고 국방부가 정확하게 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들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국방부에 있는 관계자들조차도 한강하구의 어떤 정치적 성격, 그다음에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고 밖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나라의 주권들을 주한미군이라든지 유엔사에게 넘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정말 이렇게 머리가 텅 비어버린 답변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어느 자리에 가든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강하구라고 하는 명칭은 일상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강하구, 인천 한강하구 포럼에 이렇게 발제들을 갖다 쭉 볼 때 요즘 인천시에서 나오는 지도들을 갖다 보게 되면 한강하구를 갖다가 저 송도 아래쪽까지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낙동강하구 또는 뭐 영산강하구, 금강하구라고 하는 일반적 지리 그 보통 명사로서 한강하구를 갖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한강하구라는 명칭이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에 맺을 때 한반도 남북 경계를 갖다 두 가지로 정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MZ이고 하나는 한강하구입니다. 그리고 NLL은 8월 30날 미군의 작전 한계선으로 주한미군 유엔사, 그때 유엔사 사령부 사령관이죠.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 임의로 정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한강하구와 DMZ 두 가지입니다. 이 한강하구와 DMZ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강하구를 자의적으로 넓혀서, 물론 이렇게 생태라든지 수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뭐 강이 어디까지 이렇게 잘라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어집니다만은 그걸 갖다 이렇게 그 무작정 넓혀서 이야기들을 할 경우에는 한강하구가 갖는 정치적 성격, 역사적 성격, 그다음에 당면한 과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혼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는 누가 임의로 붙인 명칭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맺을 때 DMZ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한강하구는 공식 명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이전에는 한강하구라는 명칭을 그 어디에서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강이나 삼강, 합강 뭐 이렇게 불렀었죠.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강하구란 정전협정에 의한 공식 명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강하구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도의 그 점선으로 한강하구 사이를 갖다가 가르는 부분들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군사 분계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군사 분계선이 아닙니다. 황해도와 경기도를 나누는 행정구역을 나누는 그야말로 지도상에서 행정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점을 갖다 찍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강하구에는 군사 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사 분계선은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까지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부터 해서 이쪽 그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는 바로 한강하구입니다. 중립수역입니다. 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에 한강하구 유역에 설치한 철조망이라든지 용치라든지 또는 민간인 통제선을 지키기 위한 민간인 통제초소, 우리가 흔히 검문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들이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하구는 민간 선박 항해가 가능합니다. 유엔사가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유엔사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한강하구는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군사정전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거기 일방의 당사자였던 북한과 중국 군인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사 혼자 남아 있는 거죠. 무력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협의할 당사자가 없어지니 유엔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라고 하는 유령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한강하구의 출입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보다 유엔사의 내부 규정이 우선한다는 사실이 서글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하구 출입 통제권을 유엔사가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입니다. 유엔사의 권한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한강하구 중립수에 관할 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2018년 9월 19일 날 이제 비준이 합의서가 채택이 되어지고 그날 그해 10월 23일 날 45차 국무회의에서 비준이 되어졌습니다. 비준되어지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다양한 여러 이제 그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사항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보시게 되면 4조 사항의 한강하구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부치모 자료에 보게 되면 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이 있는데 여기에 부치모의 3번 공동이용 수역에서 군사적 보장 대책에서 그 2항을 보시게 되면 공동이용 수역 내 쌍방이 협의한 위치에 각 측의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 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규정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전협정상에는 신고와 설치, 어떤 보고 이런 부분들이 군사정전위에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동이용 수역 여기에서는 각 측의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다른 그 연안에 있는 도서들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절차들을 갖다 갖기 위해서 통행검사소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엔사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니고 남한과 북한 각 측이 쌍방이 협의한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김포나 강화에다가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신고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고 이거는 또 국내법으로도 국무회의 비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을 다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각종 합의가 이때까지 약 한 240여 차례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그 중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끔 비준되어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6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요즘 종전선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의 부분과는 실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렇게 군사 분야 합의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하는 남측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한강하구에서는 평화의 배띄우기 행사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시민 참여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한강하구 유역에서 이와 같은 시민 참여 활동, 평화 활동들이 지속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어떤 한강하구의 평화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동에는 인천 난정평화교육원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난정초등학교를 폐교되어진 난정초등학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평화교육원을 설립할 채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DMZ 지역에 있는 평화 교육 체험 시설과는 별도로 한강하구에서 이렇게 평화 체험 시설 부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편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상상력을 갖다가 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첫 번째 9.19 군사합의서 4조 사항 부친 자료 5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이행의 첫 출발은 군사합의서에 따른 DMZ법, 한강하구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태와 수질 분야에서 한강하구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치적 문제, 한강하구의 어떤
그 출입에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갖다 풀 수 있고 그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해서 한강하구법들을 갖다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하구 평화운동은 역시 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하구 이역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렇게 한강하구가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질 때의 그 미래상은 1000년부터 해서 1232년 몽골이 침입하기 전까지 200년 동안이 고려시대였던 그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 도시로서의 어떤 고려를 갖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벽난도를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전쟁이 없었던 200년 시기에 한강하구는 지금의 뉴욕과 맨하탄 정도의 어떤 그렇게 활성화되어진 국제 금융도시였고 국제 무역도시였습니다. 전 세계 상인들이 고려에 와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그랬고, 고려를 통해서 또는 고려가 갖고 있는 거래 규칙이라든지 금융 규칙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져요. 그래서 베니스보다 월 한 200년 정도 앞선 복식부기로 최초로 만든 도시도 이렇게 한강하구에 있는 개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강하구의 미래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때 고려시대의 어떤 번영들을 다시 이렇게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고려 도경에 보게 되면 그때 이게 번영했던 상들을 갖다 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홍렬 한강하구 평화센터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 그대로 그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4가지 정도 제시를 해주셨고, 또 미래는 배 띄우는 게 우선이다.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2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 제5포럼 중에 2번째 주제인데요. 한강하구의 그 환경과 문화 보존을 위한 김포시의 역할입니다. 김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건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지속가능발전협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조건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한 거는 저희 이제 지속협이나 김포시에서 같이 이제 협조를 하거나 함께 활동을 하는 것 내용 중심으로 일단 좀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 김포에서 가장 그 키워드가 되는 2가지가 있다면 한강하구랑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때부터는 이 평화 키워드가 굉장히 강조가 됐다고 하면은 민선 7기부터는 한강하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요 2개를 합쳐서 지금 김포 전체적인 그런 정책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김포시 보면은 저희가 일단은 그 한강하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지를 좀 보호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포함시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이 습지 모니터링을 시민과 함께 좀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그 전오리에 있는 전오습지부터 백마도, 그리고 돌방산이 있는 돌방구지 상류랑 하류, 그리고 습지 보호 지역으로 있는 시암리 습지까지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했던 바가 있고요. 김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그 인구 증가율이 전국의 4위가 되고, 그 시민 평균 연령이 39세가 되는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다만 그 20년 동안 외부에서 이제 뭐 이사를 오거나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주민들은 비율은 한 6% 정도가 되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인원들이 이제 94% 정도가 돼서, 예전에 이제 김포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김포라고 하는 것에 좀 가치나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3년 전에 김포에 있는 시민 단체들과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김포시에서 이제 키워드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다는 것처럼 도농복합도시 김포고, 그리고 한강 신도시,
그리고 환경 문제와 난개발, 철새, 그리고 교육과 이제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됐는데요. 평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키워드이고, 뭐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도시여서 지금 과밀학급으로 굉장히 전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김포 한강하고 이제 습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요. 김포 한강하구라고 하면은 일단 그 김포 한강 시민들이 이 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인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김포에 왔더니 뭐 철새들은 많이 보이는데 습지는 도대체 어디냐, 민통선도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김포 한강하고 습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시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포시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강하구와 이제 굉장히 둘러져 있는 그런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북한과 이제 같이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개발 제한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이제 철책 제거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시민사회와 그리고 행정에서 이제 같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김포에서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지역이랑은 좀 다르게 시민사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저희 협의회도 일반 시민단체는 아니고 일단 민관협의체로 나온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처럼 이제 굉장히 강한 의견 개진이 좀 힘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뭐 행정이랑 협조사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김포 한강하구에 예전에 그 철책 제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 또 요새 올해부터 좀 다시 이제 그 예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좀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그 고촌읍 전오리 일대에 2012년 4월에 1.3km 구간을 철책을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추가로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철책이 이제 제거가 되면은 그 군에서 요구하는 수중 감시 장비가 제대로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철책은 아직 제거가 못 되고 거기 이제 소송이 걸려 있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 김포시에서는 철책선을 이제 완전 제거를 하고 한강 둔치에 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 이용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게 최초 계획이고, 또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고양시에서는 뭐 습지와 고라니 등 동식물 보호를 위해 이제 안쪽 철책은 유지하면서 외부 지역만 이제 뭐 자연학습장이랑 산책로를 조성해서 이제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최초 공간입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고양시에도 이제 여러 번 가봤지만 아무래도 최초 계획대로는 좀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포시에서는 처음 이제 계획하는 것과 달리 이 1.3km 구간만 제거가 된 이후로 크게 이제 좀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책 제거 전 모습과 철책 제거 이제 이후 모습인데요. 철책 제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진행됐어요. 저희가 이제 습지 모니터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반복하지 말자. 시민사회들과 행정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보전보호할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난개발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 했던 거고요. 1.3km 구간이 제거되자마자 가장 먼저 세웠던 게 이제 야구장이었고, 이제 뭐 자전거 산책로를 이제 했는데 시민들이 이제 외면을 받았죠. 시민들이 외면을 받고 아무래도 이제 체육시설인들만 이제 체육인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낚시 금지 구역을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과 이제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쓰레기 무단 투기랑 낚시꾼들, 그리고 천막을 짓고 아예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행정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철거하고 이제 정화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 시와 함께 같이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일단 학생들과 성인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현실들을 보여주면서 그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현장에 와가지고 체험을 활동을 통해서 이 생생한 현재 인식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는 바가 있고요. 뭐 신곡수중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돌반구지 상하류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예전에 멸종위 기종 뭐 붉은발 말똥개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생물 다양성이 이만큼 살아 있으니 철책을 그냥 무단 아무 생각 없이 제거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생물 다양성 보호 계획을 좀 세우고 좀 계획적인 철책 제거를 하자. 막을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행정에다가 개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환경과랑 협조를 통해서 그 환경부에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를 하고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발견이 안 되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재발견을 해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니터링 했던 사진들이고요. 뭐 한강하고 김포 하면은 최남단에 있는 전류리 포구가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예전에 이 하동천 생태탐방로라고, 이 구간은 예전부터 계속 홍수가 났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민 불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요것들이 행정에서 이 농경지를 확대를 하면서 이제 소하천으로 아예 조성을 했던 사업이 돼 있는 거고요. 김포 한강하구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제 시암리 습지가 있는데, 이곳은 그 습지 보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뭐 축산 농가랑 경기도 그 농정과 등과 이제 MOU를 통해서 뿔사료 생산을 위한 하해 작업이 대형 콤바인을 통해서 지금 여러 년도 동안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시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환경과에서도 막힌 물골들을 뚫는 그런 물골 여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랑 이제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서 현재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여기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최대 규모의 모세달 군락지인데, 이런 하해 작업을 통해서 5년 만에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형 콤바인들이 물골을 아예 다 막아버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 김포에서도 이런 습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습지 센터를 좀 크게 이제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이 습지 보호 지역 있는 인근에다가 대략 2025년까지 한 300여 억 원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뭐 생태습지나 조류보호센터, 그리고 뭐 생태체험관, 야생조류공원 등에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좀 크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철책 제거를 2012년도에 이제 일부 1.3km 일부를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남아있는 이제 한강 구간과 염화 구간 그 계획되어 있는 철책 제거를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안쪽 철책까지 다 완전 제거는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철책만 일단은 우선 제거를 한 이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수중 감시 장비가 제대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안쪽 철책을 제거를 할 예정이고, 안쪽 철책을 제거하고 나서도 한 2, 3년 정도는 거기에 대한 이제 개발 등을 좀 계획을 해가지고, 뭐 원래 계획은 그 둔치를 활용해가지고 뭐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포대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전류리포구까지 철책이 제거되고, 초지대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그 바깥 철책이 제거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으로는 바깥 철책이 제거되면은 그 안쪽에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만들자고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김포 시민들도 굉장히 이거를 원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다만 이 자전거 도로를 좀 이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생물 다양성이 그냥 갑자기 급격하게 변할까 봐 저희가 생태교통 도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이제 한강 하구에 대한 그 문화적 혹은 역사적 관점이라고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애기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좀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쳐가지고 올해 10월에 좀 개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수산에서 본 이제 염화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문수산에서 왼쪽은 북한이고 오른쪽은 김포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파주라서 저희가 이 경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김포의 이제 전체적인 뭐 관광 지도라 그래가지고 김포시청 올라가면은 올라가 있는 그런 지도인데 보시다시피 김포는 한강 하구를 따라서 그 변에 굉장히 그 관광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안쪽에는 이제 크게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도 한강 하구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고 시민들도 이 한강 하구에 대해서 발전을 하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이 한강하구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에서는 꾸준히 이제 강안도로나 이제 평화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발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무리 평화를 주제로 한다고 해도 이 역사적 의미나 그리고 지형적 의미 그리고 뭐 생물적인 의미들을 저희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의미를 생각하고 개발을 하다라고 그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그 김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건희 사무국장님께서 한강하구 환경과 문화 보존을 위한 김포시의 역할을 꼼꼼하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동안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되시는 우리 인천일보의 그 박정한 편집국장님께서 좀 늦겠다고 그래서 5번째 발제로 넘기고요. 네 번째 김승환 위원장님 오셨어요? 아, 예. 준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번째 발제를 먼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강하구 역사 문화의 두 번째 시리즈로 김포시 강내 염화, 한강을 중심으로 한국하천협회 하천역사문화특별위원장이신 김성환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포럼 할 때 제가 첫 번째 한강 하류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발표를 드렸는데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한강 하구 쪽에 그 강화도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 김포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개해 드릴 순서는 김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또 어떤 고유성을 갖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역사 하천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남 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남 정맥을 끄는 것은 그 아라뱃길이죠. 지금 아라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생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 그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여기 김포의 인문지리적 특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설입니다만 어쨌든 김포 지역이 그 논농사를 제일 먼저 지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벽시는 또 고양시에서 나와서 그쪽에서도 제일 먼저 지었다. 또 저기 단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오래된 그 벼농사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은 이제 관방시설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김포의 특성은 하천 역사문화적으로 우리가 그 물문화적으로 특성을 보게 되면 김포가 그 포자가 삼수변이에요. 포구라는 말인데 결국은 그 물에 가까이 낮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파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굴포천 쪽에 강서가 있고, 인천이 있고, 전부 그 하천과 관련된 그 내용으로 주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자연의 그 특성을 살려서 모든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물문화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그 고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김포 지명에서 이 투군포의 전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어렵지만 금덩어리 2개가 그 형과 동생이 가지고 가서 그 형과 동생의 그 우애를 살리기 위한 금보다도 더 우애가 중요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꺼이 물속에 던져버리고 그 우애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석 박사의 그 김포라는 내용이 있는데 신성한 배가 닿는 곳이다 해서 검포라고부터 출발을 해서 그 김포가 유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시면은 그 여마가 있습니다. 이 여마라고 하는 이게 하천이라고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수역에 해당하는 하천도 아니고 해역도 아니에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지정은 안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남지방, 다시 말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남쪽에 있는 삼남지방의 그 세곡, 정부의 그 세금으로 내는 세곡을 이 여마를 통해서 조강포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서울로 한양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백길의 하나였고요. 2번째는 신미항오고 병인양요 시절에 강화도와 관련된 이쪽에 하나의 그 전쟁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진지가 상당히 많은데 강화도 쪽에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 김포 지역에는 덕포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덕포진 이 지역에서부터 그 다음에 각 손돌묘, 바로 옆에 있는 손돌묘, 그 다음에 각곤나루, 조강포구, 애기봉, 그 다음에 용화사, 그 다음에 독도 이런 순으로 중요하다고 하천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하다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김포의 옛 이름에 대해서 또 단군왕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동기 시대에 그 고정리 지성묘가 있습니다. 이 지성묘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삶이 거기서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돌로 된 그 축조형 성이 아닌 드러난 성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전문가하고 같이 발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포진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죠. 그래서 이게 강화도 지역이 이제 그게 많다고 하지만 덕포진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김기송 초대역사문화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상당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뭡니까 이게 군사 시설이 있는데 이 뚝을 이렇게 쌌어요. 근데 여기 뚝을 우리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진지가 뚝을 파잖아요. 근데 이 싼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파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공학적인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과관이 이렇게 전부 쌌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가 가서 탐방을 하면서 학습을 했던 지역이고 바로 대명포고 여기 초지대교 위쪽으로 쭉 가서 한강 쪽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강화와 김포의 돈대 위치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100% 이게 맞는 건 아닌데요. 강화도의 이 돈대 그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있죠. 진하고 위치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쪽에 가면 그 손돌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손돌목이 바로 이 섬하고
그다음에 이쪽 김포 쪽에 그 사이에 굉장히 급류가 있는 이쪽에 나루터가 과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손돌면인데 이 손돌이라고 하는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손돌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빨리 건너질 않고 자꾸 배가 떠내려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그 배를 몰게 되니까 임금이 이 손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제가 죽어도 좋으니 이 조그만 옹주박이 있는데 이 바가지가 작은 바가지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배가 쫓아가면 임금님은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걸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수리적으로 보면 유심 방향으로 흘러가서 수충부 쪽에 강화 쪽에 가서 이제 안착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고 임금이 상당히 후회를 많이 했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돌공이라고 붙였고 묘소도 있습니다. 요 지역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손돌공 진운제를 또 지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김포에서 강화를 건너가려면 강화대교가 있는데 요 바로 위쪽에 가면 갑곶나루가 있습니다. 이 갑곶나루가 세종 때 만들어진 나루인데 석축로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과거의 그림들이 이제 시민들이 제시했던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석축로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학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돌을 이 선착장 개념으로 가는 건데 수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경사로죠. 이런 걸 축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상당한 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는 해양공학적으로도 또 토목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정묘호란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신이라는 사람이 사제를 틀어서 14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수산성은 다 아시겠지만 그 숙종 20년에 축성이 시작된 곳인데요. 지금 테마 관광 코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프랑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일대 격전을 벌였을 때 그 당시의 내용인데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광포 나루인데 할아버지 강이라고 한강을 한강의 마지막을 붙인 건데요. 이 조광이 있고 그 위쪽으로 가면 또 독도강이 있습니다. 그 독도섬, 한강에도 독도란 작은 섬이 있어요. 그래서 조강, 한강, 또 용산으로 가면 용산강 각 그 지역마다 그 과거에는 예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문화적인 것을 향유했는가를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 조광에는 건너편 개풍군에도 조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강, 하강이라는 것도 있고요. 옛날의 사진 모습과 저희들이 가서 찍은 조광포의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봉은 애기라는 기생과 당시에 그 다음에 평양감사와의 그 애절한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당히 그 평양감사가 사랑했던 그 애기라는 그 기생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평양감사는 못 내려오고 잡혔어요. 근데 애기가 이쪽 봉우리에 와서 그 평양감사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그런 애절한 그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애기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어느 종교단체에서 과거에 그 이곳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했는데 북한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추리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뭐 지금 문화적인 콘텐츠로 활용하는 걸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만포에 대한 내용인데 가만포의 흔적은 없습니다. 포구는 그냥 바위 정도만 있고 그냥 느낌으로 가서 우리가 하천 풍경 개념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은 웅어라는 임금님 그 상에 올라갔던 상당히 요거하고 그다음에 보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포구와 관련된 시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운양포구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림도 그림이지만 하천의 풍광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고요함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용화사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쇠곡을 싣고서 갔는데 간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양산 앞에 배를 부득이하게 대게 되어 있는데 그날 밤에 부처가 나타나서 배 밑에 석불이 있으니까 잘 모시라 해가지고 했던 그 전설이 여기에 용화사 미륵석불 개념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죠. 바로 위쪽, 여기 위쪽에 이와 같이 독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여기에 집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독도라는 개념이 이게 여기에 왜 붙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그러나 상당한 어떤 뭐 전설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 독도를 살릴 필요는 있다. 이 지역에 장항습지도 있고 밑에 시암습지도 있고 중요한 그 생태 자원이 있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보면 생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대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을충년 1925년에 대홍수 유명하죠. 그때 마을 전체가 유실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인 콘텐츠 시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네 번째 주제로 한강하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한국하천협회의 하천역사문화특별위원장님이신 김성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전설을 가미한 김포시 지명유래 두 가지 설에 대한 것도 저도 지금 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신기하게 두 가지 다 설이 금덩어리 관련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애기봉 그 문제도 그렇고 용화사 전설 아주 뜻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제로 한강하구 적경지역 개념의 다양성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인천학연구원의 그 남성규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맡은 남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발표하는 내용에 한강하구 직경지역의 개념인 다양성에 따른 활용 방안 연구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한강하구만이 아니라 적경지역에 관련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경지역이 에리어라고 하면 그저 평면이잖아요. 2차원의 적경지역의 접근을 좀 바꿔서 3차원적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공간이 되는데요. 그게 타임을 넣으면 물론 지금까지 다들 이야기해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적경지역을 풀어가고 이번에 이제 한강하구 포럼에서는 한강하구의 포럼의 그 지역을 좀 뛰어넘어 좀 서해 5도까지 확장하는 개념의 이제 발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새로운 적경지역 개념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한강하구 서해 5도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오늘 이미 아마 전에 3개 발제가 전부 다 이런 내용이라 오늘 저의 어떤 사전에 협의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정합적인 내용들이 앞에 다 다뤄졌기 때문에 제 발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활용 방안 결론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인 목적은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강하구는 중부 지역의 어떤 주운의 핵심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어떤 한강하구의 연구의 배경을 목적으로 생태계, 해양 생태계 다양성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해서 저는 이제 어디로 좀 끄집어오면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에서 한강하구의 공동유역을 위한 군사적 안전보장 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전에 첫 번째 발제했던 박홍열 센터장 그 대표님에 의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빗대서 이제 좀 인천의 NL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155마일 휴전선을 다 보면 다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강원도, 경기도, 이제 인천 이 세 곳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인천은 땅으로 남북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였던 이야기다. 관점에서 좀 연구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적경 지역에 대한 어떤 공간적 적경과 인문학적 적경 개념을 좀 제가 도입해서 생태학적, 인문학적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라고 좀 제가 얘기를 붙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 이 공간이 갖는 의미들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면서 이걸 우리의
평화운동 아니면 어떤 그쪽에 직경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 어떤 생활의 문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강 하구와 서해 5대 직경지역 생태, 역사, 문화, 공동체의 어떤 다양한 다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제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이 14선언과 어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앞전에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발표가 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백령도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가면 이 NLL 경계선을 잘못 표시하고 있어요. NLL 경계선은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여기까지 아닌데 이 안으로까지 쭉 NLL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그런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NLL을 기점으로 우리가 주장한 NLL이죠. 기점으로 해서 공동어로 수역의 평화 수역이 있고요. 한강하구 공동이역이 있고 해수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는 한강하구의 넓은 의미의 내용들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접경지역에서 사안적 의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이런 얘기인데 제가 요거는 좀 짧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단락이에요. 접경과 지역의 합성으로서 접경지역은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의 특징으로 나는 일정한 공간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는 걸 사전적으로 제가 예비하면서요. 이미 접경지역 관련된 특별법이나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뒤쪽에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휴스선을 근거로 남북 간의 2km 정도 거리, 그리고 그게 4km 거리를 민통선 거리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알다시피 이제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숙지는 못했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독일의 동서독 간의 경계선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유럽의 생태의 어떤 보고 지역이 돼서 관리되고 있고 그걸 관광자원화해서 생태 에코투어리즘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들이 우리의 지금 155만의 비무장지대에도 공동으로 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요 서부 지역이 바로 인천이 포함된 지역이고 중부동에는 요 2km 지역, DMZ 지역이 이제 폭 4km고요. 여기에 이제 한 850km 정도 되는 거고, 그 후방이 민통선입니다. 민통선이 있고, 요거는 1369km 제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25km, 30km 되는 요 지점들이 전부 다 이제 접경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접경 지역의 다양한 생태 자원들은 이미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게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지대,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로 활용하자는 이런 연구 보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료로 제가 대신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경지대 특별법을 보면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NLL 문제도 사실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유엔사가 그런 NLL을 만들어 놓고 북에는 통보하지 않고 남해만 통보한 상태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북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 NLL 문제가 굉장히 좀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접경지역은 이남 29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지역, 인천은 이제 우리 두 군데에 강화도와 옹진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들을 보면 비무장지대 2km, 접경지역은 10km에서 이 분홍색 지역이 접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통계선 2km, 통제구역 10km, 제한복위 25km에서 이 전체를 전부 다 우리가 접경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강하구의 비군사적인 이야기는 여기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미 다 앞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강하구 쪽은 공동어로 수역으로서 북의 바다 강 끝까지 도착하지 닿지를 않는 상태 내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지금 저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유엔에서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걸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에 배뛰기 운동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북방 한계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림으로 보면 즉 북이 주장하는 북방에서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우리 유엔과 남이 주장하는 북방 한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입에 따라서 이제 서해안에서 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지역이 됐고 그래서 인천이 또 다른 서해안의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역발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남북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핵심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적경 공간이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조우하고 교류하여 서로 융합하고 공존하는 장으로서의 국경. 그래서 외적 적경과 한산에 주는 다양한 정체성, 인종, 종교 합쳐서 이제 내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저는 적경 공간이라는 이름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적경을 선이 아니라 공간으로 파악하게 되는 개념의 전환은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한당의 확장의 뜻이 아니다. 그 적경 공간에 있는 인간의 행위, 저기 이번에 이제 그 다음 발제에 있을 인철부 박정환 그 편집국장님의 그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인문학적 접근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다중의 적경 속에 어떤 통치적 구조되는 어떤 개인의 집단 적발하고 적격 인문화로 어떤 좀 이렇게 해내자라고 하는 제 이론이 아니라 이런 논의를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HK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의 이론을 제가 그대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경 인문학은 되게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라고 이름나는 낡은 이데올기를 폐기할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적경에 관한 연구, 침략과 저항, 문화, 야망, 가해자 이런 것들에 반복되는 재생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우리도 남북 간의 이런 관계들을 다 좀 생각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적경만 그다음에 적경 인문학으로 좀 발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의 접견을 제가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시하면서 적경지역 개념이 좀 더 우리가 지금 가져왔던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경계선이 아니라 공간적 경계선, 그 다음에 인문학적 경계선을 좀 확장해서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어쩜 미래 어떤 통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경지역은 자연과 도시의 남북 대치를 넘어서 이제 가변공간, 즉 늘 변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개성공단 근거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늘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변하는 지역이 특히 이제 남북 간에 있는 적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반도 평화의 본질에 가지고 9가지 통일 자연, 장소, 경계, 거리, 행위, 동식물, 이념, 문화, 사람으로 구성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어떤 우리가 가변 공간을 했던 남북 간의 적경 지역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론들은 제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왔으니까요. 그냥 자료 보시면서 왜 우리가 적경 지역에서 공생해야 되며 남북 관계에서 특히 한강하구의 적경 지역과 세해오대 적경 지역이 통일에 중요한지와 관련돼서 이론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적경지역 개념 확장으로부터 평화운동의 다양성 및 평화지대 확장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앞전에 지금 발표하신 세 분의 이야기들이 저는 제가 사전에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대로 많은 어떤 사실을 지금까지 진행됐던 다양한 역사, 인문, 자연, 그 다음에 뭐 천년 기념물까지도 다 다양하게 좀 연구된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앞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까 뭐 삼국 수중보,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네 가지 한강 하구에 있는 습지의 중요한 거는 저는 주로 이제 이 생태 차원에서 보면 근거리 서식지, 멸종위기, 계리 서식지가 있고 큰기리기 서식지, 제드루미 도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자료들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뭐 장항습지, 그다음에 우리 그 탱자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건 아래쪽입니다. 두루미와 저어새는 이미 아마 세계적인 어떤 보호종이고 저어새가 두루미 같은 경우는 인천의 시소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에 알고 단정학이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던 이게 사실 실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쪽 생태 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실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빨간머리 두루미를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저는 뭐 이렇게 상상 속의 동물처럼 느껴졌던 이 단정학을 보면서 제 카메라로 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갯벌에는 그런 것만 아니라 다양한 뭐 수리부엉이, 칡부엉이, 검은 물대새 것들을 지금 현재 강화도에 있는 다양하신 분들과 인천에 있는 분들이 생태를 조사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은행나무인데요. 제가 자꾸 이게 인문학적 접근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불움도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똑같은 은행나무 어디 있어요? 그 북쪽에 연안이라고 하는 쪽에 똑같은 은행나무 암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두 개가 같은 암수여서 이제 뭐 결혼식처럼 매 하다가 분단되는 이유에 서로 그런 행사가 중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전부 다 불움도에 있는 은행나무고요. 요거는 이제 평양에 있는, 평양 북쪽에 있는 연안 은행나무.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천연기념물로 두 은행나무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분단의 이야기들을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하면 접근한 사람들에게 좀 실제로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북의 연안까지 가서 은행나무를 같이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측면에서 했던 통일의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뭐 우리 평화의 상징세 두루미 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저는 여기서 좀 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태적으로 새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자유롭게 북과 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유롭게 갔다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생태와 자연과 새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은 이미 이제 분단이라는 이름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통일의 방향이 바로 저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공간적 접견, 그래서 이 문학적 어떤 접견 공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우리가 향후에 우리 어떤 통일의 정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실으면 지금까지 연구됐던 걸 더 좀 극대화시키고 더 정복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동도 뭐 이런 앞에서 너무 이렇게 역사적 얘기가 어떤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자료로 대신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뭐 국가 지정문화재 28개 지정문화재가 다수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어떤 세계체육단 백령도 옹진 이쪽 가면 천연기념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4년 아시안게임인가요? 14년 아시안게임인가요? 네, 그때 우리가 마스코트 썼던 이게 물범, 저는 계속 물개라고 했다가 되게 혼났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물개라는 표현 나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 범이다, 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천연기물로 하고 가무지라고 하는 새도 제가 이번에 백령도 가서 실제 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백령도 탐방에서 어떤 뭐 우리가 백령도를 제가 어떤 이번에 두 번째 갔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사실 우리가 다 우리들 자원에서 세계 강화 갯벌 이게 세계 어떤 5대 갯벌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람사르가 지정한 논섭지, 그다음에 메아마른 군락지, 이미 한번 이야기됐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한강하고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저새 전 세계 5천 마리밖에 없는데 인천에 한 2, 3천 마리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두루미, 빨간 호걸 단 두루미가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다음에 장봉도 섭지, 풀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인천이 갖고 있는 생태 자원인 거죠. 빨리요. 금방 다 끝나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해안, 콩돌 해안, 사고 언덕, 트리막 콜라스라고 해서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높은 자원들이고 분바이 소청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로 좀 대신하면서요. 빨리 좀 정리를 하면 한강하고 이용됐던 것, 서울에 있었던 우리 거북선이 한강하고를 통해서 통영까지 갔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유도에서 발견한 항수 한 마리, 요걸 우리 해병대가 직접 가서 건져왔던 96년도 수해 때 해병대가 건너가는 사진이고요. 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요 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김포시장을 했던 유정복 씨입니다. 인천시장 됐고요. 그래서 이 문학적 지역의 발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은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등 각종 규제로부터 하여튼 이런 그리고 지금 섬이 굉장히 좀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러나 정치 환경에 따라 굉장히 가변적인 공간이 바로 접경지역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경지역의 공동체계를 강화하는 방식, 이것이 저는 인문학적 방식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155마일의 굉장히 민북마일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면 연천, 영곡, 그 다음에 파주 이런 쪽 연구를 보면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그쪽 지역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더 좀 이렇게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문학적 공간으로서 어떤 공간이다. 그리고 서해바다와 섬은 수대에 걸쳐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복원해내는 공동체하고 생태 투어리즘을 아까 했지만 다양하게 하면서 어떤 다양한 생태 투어리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수자원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독일의 사례 보면 독일도 강을 통해서 그 동독의 문제들이
하구에 있는 수도기 문제로 일어났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이제 임진강, 예성강을 통해서 한강 하구를 통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민의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어떤 수자원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자, 결론을 제시한 정책의 한계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 넘어가고요. 어떤 특별지대에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적경지역을 좀 활용할 방안이 있고, 적경지역이 활용은 단순히 북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인문학적 공간으로서, 생태자원 공간으로서 남의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경영을 강화시켜내고 그분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확장하는 과정이 바로 통일에 지대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아마 동서독의 통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NNL의 악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 앞전 발표에서도 아마 NNL 919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 5도는 좀 지질공원화 되고 있습니다. 새 5도와 병행도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연계해서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북의 장상공원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지질공원의 어떤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동체 지원 학생 방향은 어촌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또 새 5도 주건, NLL 공동노력에 대한 양국민간 중심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 중국 어선에도 공동체 쓰는 방안,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연평도 파시가 있었듯이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수자원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해상 파시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타 이렇게 다양한 걸로 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이야기한 수자원의 상원을 바탕으로 한강하고 등 적경지기 자원조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하구 적경지역 개념의 다양성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남성규 박사님께서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적경 개념의 다양성이 그 데피니션에 대한 브라이어티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한 설명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발표 시간이 15분으로 돼 있고 또 후반에 그 종합 토론이 또 있어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 제5포럼 중에서 한강하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인천일보의 박정환 편집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일보 박정환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한강하구의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인천일보가 지금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어떤 그 과제를 하는데, 우리가 맡은 파트가 말씀 그대로 한강하구 사람들의 얘기를 집중 이렇게 조명해 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정말로 한강하구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년차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취재를 하면서 김포 쪽, 그 다음에 교동, 보름도, 이렇게 해서 한강 하구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소개하면서 한번 보시고, 이 영상 후미에 제가 드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지금 인천일보에서 총 지금 7편을 이렇게 얘기들을 그려왔는데요. 두 번째 편을 한번 보시고요. 얘기를 나누는데, 두 번째 편은 어민들의 속사정, 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는 바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 되셨으면은 이걸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중점적으로 취재했던 부분들은 어민들이고요. 그 어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일단은 그 어떻든 간에 강화에서 나오는 젖새우가 70% 넘게 국내에서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한강 하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의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 어떤 생계에 위협받을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주로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방책이 있느냐? 사실상은 저희가 한강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이 물리원 부담금을 갖고 일정 부분 그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사업이 유일했었거든요. 그거 갖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민들의 그 피해 부분들을 달래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물리용 부담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한강 하구에 사용하는 부분들을 논의하자. 지금 물리용 부담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 개선 내지 보상 차원이었는데, 지금 한강을 통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하구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중립지역이라고 해서 어로 한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죠. 그 어로 한계선을 넘어서는 조업을 못 오는 게 지금 우리 중립지역이라고 해서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어로 행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이 부분들의 어민들의 고충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정밀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일정 부분 인천시에서 한강 하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강에서 한 67% 정도의 쓰레기가 육상 쓰레기, 그러니까 인천을 포함한 서울, 경기도의 쓰레기들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민들은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 어민들이라는 분들이 노령화됐고 주로 젖새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국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취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아까 인문학 접근을 통해서 어떤 하구 사람들의 삶들을 한번 조명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민들 내지 주민들은 굉장히 교동에 가면은 대령시장이라는 데 있는데 이북 생활을 했던 분들이 시장을 만든 건데, 이 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억이냐면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 형식의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형국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염려를 해서 실향민들에 대한
애환들을 계속 추적해서 기록에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체록을 해서 기록에 남겨놓고 기록을 통해서 남기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떻든 간에 2세, 3세들이 떠나지 않고 터전을 잡고 사는 방향들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든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기반들을 형성해 줘야지 되는데 그 기반들을 한번 모여서 논의해보자. 이게 관광일 수 있고 생태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더 지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진짜 한강 하구가 갖고 있는 리스크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인천시 환경국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육상기인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워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역시나 물리험 부담금을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해야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어민들 활동을 도움을 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더러미라는 동네인데요. 이 더러미는 장어로 유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업을 못해요. 사실상 그 조업 내용이 물고기가 장어가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쓰레기 건져놓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접새우만큼이나 중요한 장어에 대한 생육 방법 이런 것들을 수산과 관련해서 육성 대책이 나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중립수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어민들이 어느 한계선 넘어서 조업을 할 수 없다 보니 중국 어선들이 중립수역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는 바람에 어장이 항폐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주민들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중립수역이라 하면 유엔사가 관리하는데 남과 북이 전혀 이제 관리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치유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공동 수역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관리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막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이제 소리가 안 나와서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할 그 어민들의 사항들은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느냐면은 일정 부분 강화도 부분을 벗어난 지역, 한강물이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치느냐면은 한강 하구에서 유입되는 물이 저희들은 그 송도 갯벌 지금에 있는 송도 신도시 소래 어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의 친추수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영향 범위가 송도까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이제 법원 쪽에서도 소래 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송도 유역까지 한번 그때 당시에 어촌계가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송도 어촌지에
이쪽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그 조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은 무언 건지, 그분들이 바라는 게 무언지 이것들을 집중 조명할 참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종합토론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세 번째 주제였는데 다섯 번째로 발제하신 항공하구 주민들, 즉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박정한 그 인천일보 편집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취재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거는 박정한 국장님이 진도하에 총괄팀장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 5명 뭐 고정도 하고 뭐 해서 총 7편을 하셨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잠시 본 거는 2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인천일보 안에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그거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고, 또 그 설명과 더불어 내년에 또 더 확대를 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획 그 작업 예정표가 있는데 잘 진행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2021년 한국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 통합학술대회 중에 한강하구 포럼 제5포럼에 대한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주제 발제를 5분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오늘 소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한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역사를 재조명을 해서 관광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또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그 주변에 있는 관련 지자체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서로 분담 역할을 맡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아마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제5포럼은 이걸로서 마치고요. 이제 6번째가 조금 있다가 11시 원래 35분부터 시작하는데 커피 브레이크를 한 5분 내지 한 7, 8분 갖고요. 한 11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10시? 10시? 10시 35분에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10시 35분에 그 서해숙 박사의 그 자장하에 저도 뭐 토론자로 참석을 합니다만 그때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5포럼 한강하구의 역사와 문화 포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많은 글과 시청을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플로아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